자, 제가 오늘 이곳 대전에서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에게 이 대전이라는 공간이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오면서 특별하게 느껴졌던 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이곳 대전이거든요. 제가 태어난 곳도 대전이고 그리고 저의 본적지도 지금 대전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어린 시절을 계속 보냈던 곳이 대전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조금 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올라갔는데 이런 따뜻한 5월에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짤막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립고등학교 교사고요. EBS에서 각종 강의를 통해 특히 사회탐구 강의를 통해서 많은 수험생들을 쭉 만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활 1학년, 2학년 학생들 그리고 1학년, 2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수험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슬기롭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이 시기들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리고 그에 앞서서 사실은 저도 수험생활을 먼저 겪은 선배이기도 하죠. 수험생활을 먼저 겪은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 이 시간에 잘 전달해 드리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타이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수험생활을 한 문장으로 하면 과연 어떻게 수험생활을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역시 누구보다 먼저 수험생활을 겪었던 나름 수험생활의 선배이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수험생활을 거치는 수험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수험생활은요, 좋아하는 것과 이별하는 과정이에요. 좋아하는 거를 다 하면서 원하는 건 얻을 수 없어요. 실제로 1차 지필평가가 얼마 전에 거의 끝났죠. 1차 지필평가가 끝나고 우리 반 친구들이 너무 풀어진 거예요. 지필평가가 끝나고 그날 그 다음 주말까지는 그래 너네도 고생했으니까 조금 놀아도 돼 라고 했는데 이렇게 풀어지는 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그때 정말 제가 크게 한번 화냈었는데 아침에 병원에 가고 좀 학교에 늦게 갈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보내놓고 알고 봤더니 오전에 영화관에 들려서 어벤져스를 보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학교가 끝나고 나서는 예매를 하기 힘드니까 저에게 그런 거짓말도 하고 다녀올 정도였는데 그때 해준 얘기예요. 너네 어벤져스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아. 근데 한번 좋아하는 거 다 해보고 올 겨울에 어떻는지 나한테 알려줘 라고 얘기했어요.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원하는 걸 얻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없다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진이 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활을 겪으면서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 사진을 찍을 때의 마음이나 사진을 찍을 때 상황, 내가 이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날씨였는지 그런 게 다 기억이 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이 사진이 그런 순간이거든요. 이 두 사진을 찍은 장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활했던 독서실이에요. 저는 정말 친구들하고 노는 거 누구보다 더 좋아하고 문화생활 하는 것도 좋아하고 요즘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요즘 친구들이 덕질한다 그러잖아요. 가수들 좋아하고 정말 누구보다 앞장서서 좋아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생활 동안은 정말 저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사진을 찍은 것도 그땐 나름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는 마음에 이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땐 친구들하고 밥도 안 먹고 남들이 봤을 땐 독하다라고 할 만큼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공부를 하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잘 될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하고 다 이별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잘 될까? 라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찍은 거고요. 오른쪽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보내면서 저라고 왜 놀러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도 놀러 다니고 싶었지만 놀아도 독서실에서 놀자라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이 사진을 찍은 게 독서실 복도인데요. 독서실 복도에서 졸리니까 잠을 깨려고 복도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복도에서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야, 내가 그래도 좋아하는 것하고 점차 이별하고 있으니까 나한테는 언젠가 분명히 꽃길이 열릴 거고 내가 그 순간이 왔을 때 이 사진을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 생활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잘 성장했다라는 거 자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실제로 그때 사진을 이렇게 찍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말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험 생활은요, 결국에 둘의 균형 관계라는 생각을 했어요. 매 순간 나를 의심하는데요, 나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실제 정말 잘 수행했던 저의 제자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제자가 지난주였나? 한 2주 전쯤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경찰 시험 합격했어요. 막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한 3, 4년이 된 제자였거든요. 그 제자가 정말 의심하는데 믿는 과정을 잘 수행했던 게 그 친구가 사춘기를 정말 진하게 보냈어요. 중학교 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남이 말려도 듣지 않을 만큼의 막 사춘기 시절을 보내다가 뭐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친구한테도 얘기해줬어. 선생님, 저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길래 앞에서 말했던 걸 먼저 얘기해줬어요. 너 좋아하는 거 다 끊어. 너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지? 그거 다 하지 마. 좋아하는 거 다 하지 말고 1년 동안 한번 미친 듯이 해봐. 라고 얘기해줬더니 그 친구가 정말 어느 정도로 공부했냐면은 집에서 공부하다가 졸리면요, 책상을 이렇게 조그만 걸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해서 아파트 복도로 끌고 나왔어요. 아파트 복도에 왜 센서등이 있잖아요. 움직여야지만 센서등이 켜지니까 공부가 되잖아요. 졸리면 그렇게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항상 교무실에 와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진짜 어떡해요? 하기 싫어 죽겠어요. 저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려고 준비하죠. 위로를 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위로를 하려고 하면 아니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갈게요. 이러고 돌아가요. 난 아무 말 안 했는데. 난 아무 말 안 했는데 본인이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대학교 못 가면 어떡해요?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러고 돌아가요. 정말 그 친구가 매 순간 자기를 의심하고 믿는 과정을 계속 반복했어요. 나 이렇게 해도 될까? 이 방법이 맞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일단 이 방법이 맞을 거야. 나를 믿고 하자. 라고 균형을 맞췄거든요. 이 균형을 못 맞추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나를 의심만 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계속 의심만 들어요. 그럼 자꾸 바꾸게 돼요. 근데 또 자기를 너무 믿잖아요. 아시죠? 자기 합리화에 빠져요. 시험 끝났으니까 요 정도는 놀아도 되겠지 뭐. 아니 시험 끝났으니까 뭐 일주일 놀고 다음 주 일주일 다음 주에 나야 부탁해 라는 마음으로 자기 합리화에 빠져요. 이 균형을 잘 맞추고 나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저번 주에 경찰 시험 합격했다 그랬을 때 야, 너 그 어려운 시험 어떻게 한 번에 합격했어? 라고 했더니 선생님 저 고3 때 미친 듯이 해봤잖아요. 고3 때 공부하고 나니까 어려운 시험일 것 같긴 했는데 할만하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험 생활을 잘 거치고 나잖아요. 이 수험 생활이 자기한테 영양분이 돼서 졸업한 이후에도 어떤 시험이든 헤쳐나갈 수 있는 끈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눈으로 정말 확인한 결과예요. 자, 지금까지는요, 제가 좀 수험 생활의 전반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과 이별하는 과정이라고 쭉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학부모님이 많이 오신 편이긴 하지만 이번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험 생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수험 생활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의 수험 생활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새 학기가 시작된다라고 치고 11월이 수능이니까 11월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치고 하나씩 살펴볼까요? 벌써 3월과 4월은 지나갔어요. 오늘 5월 11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막 따뜻해지고 학교마다 좀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뭐 체험학습도 갈 수 있고 졸업사진도 찍을 수 있고 좀 학교마다 조금 약간 노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면 5월이 가요. 6월 달엔 6월 모의고사 보죠.
아, 나 왜 또 6월 모의고사 공부 안 했지? 이제 공부해야지. 하다 보면 또 2차 지필평가 준비할 시기가 와요. 6월 가요. 7월 방학 됐어요. 자, 수시를 쓴다라는 전제하에 재학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들어가죠. 3학년 1학기 성적 마무리되고 방학식 되고 아, 이제 방학 계획을 세워요. 그럼 7월이 가요. 8월 됐어요. 개학해요.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해요. 상담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쓴다면 각종 서류 준비하다 보면 8월 가요. 아, 이제 공부해야지. 7월에 계획한 거 얼마나 했나 볼까라고 했더니 안 했어요. 정신 차리니까 9월에 또 평가원 모의고사 본대요. 9월에 모의고사 봤어요? 수시 원서 접수했어요? 9월 끝나가요? 10월이에요. 10월 돼서 아, 이제 진짜 최저 준비해야지. 나 앞으로 수시니까 면접 준비도 해야지 라고 조금 뭐 하려고 하면 추워져요. 10월도 가고 11월 금방 끝나요. 제가 이거를 교실에 들어가서 칠판에다가 아무 말 없이 3, 4, 5, 6 쓰면 애들이 벌써부터 짜증내요. 아, 하지 마요. 알아요. 막 이렇게. 본인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의 수험 생활이 의외로 굉장히 짧다라는 거. 자, 여러분의 수험 생활은요. 결국 수험 생활의 초기의 긴장감을 자기 합리화에 속아서 잃지 말아야 돼요. 제가 3월 달에 입시 설명회 하잖아요. 진짜 학생들 눈빛이 장난 아니에요. 막 엄청 이글거려요. 막 내가 다 수능 최저 등급 내가 다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눈빛인데요. 5월 달쯤에 만나잖아요. 친구들 표정이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 웃고 있어요. 3월 달에 막 긴장하고 막 서로 막 째려보고 있는데 5월 달엔 또 고3 생활도 할만하거든. 재밌거든요. 그리고 노는 게 점점 재밌어지거든요. 그리고 놀아도 변명거리가 생겨요. 아, 나 지금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한 번 논 건데 아, 근데 한 번 놀지 않죠, 어머님들. 애들이 한 번 노는 것 같아서 봐줬더니 3번 놀고 그래 오늘까지 놀아라 했더니 그 오늘이 한 15일 정도 걸리고 계속 놀죠. 그 합리화에만 빠지지 않고요. 수험생활 초기 3월에 가졌던 그 약간 날카로운 그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저는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1차 지필평가가 끝난 지금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반 친구 하나 선생님한테 또 혼났어요. 지필평가 끝나고 공부를 좀 하는 친구예요. 야, 너 1차 지필 끝나고 뭐 해? 이랬더니 아, 이제 슬슬 시작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아우, 슬슬 시작하면 어떡하니. 물론 이렇게 말 안 하고 굉장히 화냈어요. 지금 네가 슬슬 시작할 때냐. 슬슬 시작할 때가 아니라 몰입해서 시작해도 너를 흔드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요. 수험생이 정말 잘 흔들리는 개월이 언제인지 아세요? 5월 지금부터라고 했을 때 수험생이 진짜 잘 흔들리는 달은요. 5월이랑 7월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6월, 8월이 있고요. 9월, 10월이 있어요. 다 흔들려요. 수험생을 흔드는 날은요. 매일매일이 반복이에요. 그런데 슬슬 시작했다가는요. 정신 차리면 추워져 있어요. 지필평가 끝나고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고3이라고 치고 고등학교 3학년 첫 시험 얼마나 긴장하고 봤을 거예요. 근데 이때쯤이면 그 스트레스 다 풀었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슬슬 할 때가 아니고 몰입해서 고3 시작할 때 첫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 고3 시작할 때 첫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탐구 영역 개념은요. 반드시 끝내야 돼요. 언제? 지금 5월에. 언제까지? 6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요. 과학 선생님 탐구 영역 강사니까 탐구 영역으로 얘기할게요. 사회 탐구이든 과학 탐구이건 개념은 꼭 1회독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수험생들 마음에 손을 얹고 수능 특강 어디까지 풀었어요? 4강, 5강까지 열심히 풀었나요? 적어도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수능 특강 개념까지 한 바퀴는 완성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6월 모의고사의 진정한 내 실력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조금 있으면은 수능 완성, 연계교재 두 번째죠. 수능 완성 나옵니다. 수능 완성 나오면 또 새 문제집이라고 새 거 사요. 수능 특강 안 끝났는데. 수능 특강부터 마무리하고 수능 완성 들어가야 돼요.
이거 정말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꼭 강조할게요. 이 시기부터 5월 11일 오늘부터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무조건 탐구 영역 개념은 반드시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라는 친구들은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꿀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를 언제 시작하냐면은 7월에 시작해요. 8월에. 어느 정도 대학교가 정해지고 나서 그때 써도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때 써도 되지만 문제점은요, 그때 쓰면은 자기소개서만 쓰고 첨삭받고 또 자기소개서 쓰고 서류 준비하느라 최저 준비를 못해요. 그때부터는 다시 최저 준비도 쭉 달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물론 학과라든지 학교가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특히 자기소개서라면은 기본 개요 정도는 짜놓으셔야 돼요. 이를테면 자기소개서에 학교 생활 중에서 자기가 학업에 기울인 노력 쓰세요라고 하는 문항이 있죠. 그럼 내가 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은 이거 써야지. 내가 이거 쓸 때는 이 내용 언급해야지. 라는 것까지 개요가 나와야 돼요. 자기소개서라는 게 백지부터 쭉 출발하는 게 아니죠. 개요를 짜고 그 개요에 살을 붙이는 과정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기에 개요를 짜놔야지 그때 최저 준비와 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각종 서류들 그때 준비하면은 놓치기 너무 쉬워요. 지금부터 공통되는 자기소개서 문항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는 꼭 준비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실패일기라는 거예요. 앞에서 목차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실패일기라는 게 생소하죠. 여러분이 성공 후기, 합격 수기 이런 건 많이 들어봤겠지만 실패일기라는 건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이건 실제로 선생님이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쭉 해오고 있는 건데요. 실패일기를 쓰는 이유는요. 수험 생활이 매 순간 꽃길일까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 늘 꽃길이기를 바라지만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해요. 특히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요즘 동아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동아리 활동부터 면접 봐서 잘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동아리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모의고사, 수행평가, 1차, 2차 지필, 원서 접수한다고 다 합격하나요? 아니죠. 1단계 합격한다고 합격 아니죠. 또 면접도 잘해야 되죠.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죠. 매 순간 꽃길이 아니고요. 계속 돌부리에 걸려요. 이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성적이 최상위권인 친구들도 꽃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실패일기라는 거예요. 실패일기가 뭐냐면요. 정말 내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실패한 이유를 적는 거예요. 그때 우선적으로는 솔직한 자기 마음을 적는 거예요. 지금 나의 감정. 지금 나는 어떻다라는 걸 처음에 써오라고 하면 못 적다가 야 괜찮아. 그냥 진짜 네 마음 보여주면 돼. 이거 내가 오라고 안 할게. 라고 하면 막 정말 알 수 없었던 욕을 막 써와요. 이래서 막 욕을 써와요.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쌓이고 나면은 이 감정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꼭 애들이 시험 망치고 와서 부모님들이 오늘 시험 어땠어? 라고 하면 몰라!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자기 감정을 분출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종이로 써야 돼요. 손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적고요. 실패 원인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교육 심리학적인 내용인데요. 실패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사람보다는 내부로 돌리는 사람이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과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 돌린다는 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새벽에 안 깨워줘가지고 내가 시험을 망쳤잖아. 엄마 나 잘 때 엄마가 나 깨워줬어야지. 이게 외부에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외부에 돌리는 게 이거예요.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난이도에 돌리는 것도 외부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실패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다음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이래서 화가 났어. 내가 실패해서 화가 났어. 내가 실패한 이유는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건데 사실 이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 왜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이 정말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 과정이에요. 실패한 과정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한 번 정도는 꼭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고 있다 그랬죠? 그 실패 일기를 가지고 와봤어요. 좀 제가 실패 일기를 그 친구가 남학생인데 약간 많이 악필이어서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실제로 옮긴 건데 중간고사에서 법과 정치를 실패했어요. 그 친구가 공부한 것보다 성적이 안 나왔어요. 자, 여기서 성적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건요. 이 친구 굉장히 내신 등급이 지금까지 한 1.4등급 정도 되는 친구거든요. 아니 1.4가 망해봤자지 뭐라고 하는데 본인만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 그 친구가 실패일기 적어와 라고 했더니 적어온 거예요. 객관식은 3개 틀리고 서술형은 중요한 조건을 안 써서 5점 감점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화면이 본인 감정 쓴 거예요. 진짜 솔직하게 썼어요. 시험 보고 나서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다고 패매를 한 친구가 너무 짜증이 나서 답도 안 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진짜 너무 나쁜 것 같아요. 못된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게 네 감정이면은 일단 그걸 풀어내는 게 중요해. 라고 써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실패 원인 분석이죠. 그 친구가 실패 원인을 분석했어요. 1.4등급 친구라고 했죠? 공부 안 하는 친구 아니에요. 공부하는 친구예요. 공부 안 한 거 아니다. 라고 적었어요. 근데 시험을 생각보다 못 본 이유는 의외로 수능 특강에서 많이 출제되었는데 나는 그냥 수능 특강 안 풀어도 되겠지 뭐 라고 본인 문제집을 푼 거예요. 그리고 또 실패했던 이유는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게 법과 정치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계산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기 싫어서 안 한 걸 알고 있었는데 회피한 거예요. 선생님이 어렵게 냈어 라고 회피했는데 실패 일기를 쓰다 보니까 맞아. 사실은 선생님이 이거 되게 중요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라고 했는데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야 라고 하는 걸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거예요.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 중간고사는 끝냈으니까 수행평가 남은 건 무조건 만점 갖고 기말고사는 무조건 100점을 받아야지. 왜냐하면 내신 등급은 아시다시피 1차 지필, 수행, 2차 지필이 합산되는 거니까. 그래야 그나마 내가 원하는 등급을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친구가 실패했던 이유는 공책을 정리한 거예요, 내용을. 근데 또 하다 보니까 공책 정리에 빠진 거야. 예쁜 공책을 사서 공책을 또 악필인데도 불구하고 예쁘게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책 정리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손이 아파서 나중엔 안 해버린 거고 문제도 안 푼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깨달은 건 공책 정리를 틈틈이 해야겠다. 언제 틈틈이 해야 되든지 구체적인 시간까지 쓴 거예요. 학원 가기 전에 짜투리 시간에 써야지 라고. 이렇게 본인이 잘못한 부분까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저 조심스럽게 예측해요. 기말고사는 잘 보지 않을까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실패 일기를 쓸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게 임상이라고 하면 조금 말이 그럴까요? 제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건데요. 실패 일기를 쓰다 보면 본인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저 왜 그랬을까요? 저 진짜 안 그럴 수 있었는데 전 진짜 어쩔 수 없나 봐요. 저 다음번에도 실패 일기 똑같은 내용으로 또 쓰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길래 그러지 말고 정말 실패 일기를 쓰는 이유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자기 합리화와 의심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예요. 이게 실패 일기를 잘못 쓰면 계속 자신만 의심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 앞으로 나아지기 위한 거니까 절대 너를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실패 일기도 안 쓰고 본인도 안 돌아보고 본인을 내팽개친다. 네가 실패 일기를 쓰는 이유는 네가 정말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거다라는 걸 늘 알려줘요. 실패라는 게 좀 속상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따라서 실패 일기를 쓸 때 스스로 미워하지 않도록, 나를 너무 자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꼭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의고사 알차게 활용하기라는 방법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모의고사 지금까지 몇 번 봤어요?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봤죠?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보고 자 이제 어떤 모의고사 남았어요? 6월 거 남았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6월, 9월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들이죠. 수능 시험을 주관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는 6월, 9월 문제들은요. 평가원에서 만드는 수능 문제를 내기 전에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수능 때 약간 요런 유형 낼 거야. 약간 요런 스멜을 풍기는 문제들 낼 거야. 라는 걸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앞에도 설명했지만 그 시그널을 잘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 개념이 내 걸로 소화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모의고사를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안 했다면 다행이지만 우리 앞으로 남은 모의고사가 더 많아요. 그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인데요. 자, 여러분 혹시 바둑에 복기라는 거 알아요? 복기? 복기가 뭐냐면요. 바둑 기사들이 이렇게 바둑을 대국이라고 하죠? 대국을 둔대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본인이 다시 바둑판을 펴놓고 본인이 뒀던 바둑을 다시 한번 똑같이 해본대요. 본인이 했던 걸 똑같이 하다 보면요. 본인이 실수를 순간 발견한대요. 아, 이때 이렇게 할 걸. 그리고 본인이 잘한 것도 발견하죠. 아, 이건 잘했어. 다음번엔 한번 요것도 써야지 라고. 복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국에서 우승을 했던 바둑 기사들도요. 복기는 반드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모의고사 복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모의고사를 봤어요. 일단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바로 해야 될 일은 문제 복기 작업이에요. 이 문제 복기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수능 때 뭐 가져갈 거예요? 뭐 따뜻한 팩 가져가고 초콜릿 가져가고 귤 가져가고 물 가져가죠. 수능 때 어떤 책 가져갈까라는 거 떠올려 봤어요? 수능 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고지고 갈 거예요? 아니죠. 수능 때는요. 정말 딱 그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딱 볼 수 있는 내용들만 가져가야 돼요. 그때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복기 작업한 결과물이에요. 자, 우리 수능 모의고사 시험지들 쭉 합치면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그 달에 봤던 거 이렇게 모아두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할 내용은요. 탐구 영역의 복기 방법 주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수능을 봤어요. 모의고사를 봤어요. 모의고사를 보면요. 시험지를 펴놓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지금 문제마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적은 건데요. 보여드리려고. 문제마다 하나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이 분홍색 글씨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 문제의 주제예요. 이 문제의 주제.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은 2번 문제 뭐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나와 있죠? 이거 묻는 문제예요. 아, 요거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구나 라고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큰 제목을 적어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탐구 영역은 몇 문제? 20문제죠? 20문제마다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는지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알고 풀어서 맞춘 문제. 내가 정말로 찍어서 맞춘 거. 그리고 몰라서 틀린 거. 3개를 나눠야 돼요. 뭐 이 3개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뭐 이게 동그라미, 뭐 세모, 별표 표시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번호를 적어도 돼요. 탐구 영역은 20개밖에 안 되니까 적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일단은 뭐 한다고요? 문제마다 어느 단원에서 출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가장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내가 알고 푼 건지, 아, 찍었는데 운 좋게 맞춘 건지, 시간이 없어서 찍었는데, 혹은 정말로 몰랐던 건지를 일단 셋으로 나눕니다. 자, 이 셋에 대한 복기 방법이 각각 달라요. 첫 번째, 알고 풀어서 맞췄다. 기분 좋게 넘어가세요. 이거는 다음번에도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이죠. 그렇죠? 두 번째, 찍어서 맞췄다. 아, 이게 가장 위험해요. 자기 합리화에 빠지잖아요. 찍어서 맞춘 게 내가 잘해서인 줄 알아. 찍어서 맞춘 문제는요. 정확히 어느 부분이 헷갈렸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오히려 몰라서 틀린 거나 푸는 방법을 몰랐던 거는
복기 작업을 열심히 해요. 근데 의외로 찍어서 맞춘 문제는 그냥 넘어가요. 본인이 잘한 줄 알고. 아니죠. 어느 부분이 헷갈렸던 건지, 이를테면 1, 2, 3, 4, 5번 선택지 중에 내가 1, 2, 3번은 확실히 알아. 근데 4번, 5번이 헷갈렸어 라고 정확히 알아야 돼요. 혹은 나 이거 공부했던 개념인데 제시문이 헷갈렸어. 제시문이 헷갈렸는데 이 제시문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구나 라는 걸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몰라서 틀린 문제는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내가 배운 건지 아니면 안 배운 건지. 자, 배웠는데 틀렸다. 그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거였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이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몰라서 틀렸다. 내가 개념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경우라면은 개념 공부를 하면 다음번에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 복기 작업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쌓이다 보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특히 단원별로 적는 거. 그럼 어떤 단원을 내가 공부를 안 했는지가 눈에 들어와요. 그 부분만 수능 특강이든 수능 개념이든 따로 개념 공부하면 되거든요. 내가 찍어서 맞췄다. 내가 찍어서 맞추는 단원들이 계속 쌓여요. 그럼 거기는 나의 킬링 파트야. 그럼 거기만 내가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친구들은요,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탐구 영역 모의고사 시험지등만 쭉 모은 다음에 선생님이 링제 보내줬어요. 우리 학교는 링제본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원하는 친구들은 링제본을 해줬거든요. 그럼 그게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크기는 하지만 많이 두껍진 않아요. 그 링제본 한 거 들고 가서 수능 시험장에서 그것만 넘겨봤어요. 주로 몰라서 틀렸거나 어렸던 거. 이게 링제본이 이렇게 뚫어가지고 스프링으로 책으로 엮는 거. 그렇게 했더니 그거 들고 가서 수능 시험장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한 거예요. 이 작업은 틈틈이 하셔야 돼요. 언제 해야 되는 거냐면은 모의고사가 끝났을 때 바로.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건요, EBSI 풀서비스예요. 의외로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실제 캡처를 좀 해왔는데요. 자, 이게 제가 해설을 했던 모의고사 해설 화면 중에 하나인데, 인덱스라는 걸 누르면 문제가 쭉 떠요. 앞에서 말했듯이 알고 맞춘 문제 패스해도 된다 그랬죠. 뭐 들어도 되지만 시간이 없다. 과감하게 패스해도 돼요. 내가 몰랐던 문제, 예를 들면 내가 6번 문제 몰랐다. 6번 문제 클릭해서 6번 문제 부르면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나중에 모의고사를 막 복습을 하는데 이거 뭐였지 헷갈린다. 빨리 틀고 그 문제만 클릭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의외로 이 해설 강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활용을 안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끝나면은 이게 EBS 화면인데 메뉴에 EBS 교재 풀서비스 보이시죠? 이 풀서비스. 이 풀서비스를 클릭하고 들어가면요. 고3, 고2, 고1별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탭을 이렇게 클릭해요. 뭐 고2 탭을 클릭을 한다라든지 고3 탭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쭉 떠요. 문제, 정답, 해설까지. 그리고 영어 듣기까지 다 뜨거든요. 그리고 해설 강의와 정답률.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 과연 우리 반 친구들 말고 다른 학교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다른 학교 친구들 얘기까지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이, 그런 공간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의외로 활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남은 거는요. EBSI 콘텐츠 활용법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자녀분들을 둔 학부모님도 많으실 텐데요. EBS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강의를 원하는지, 내가 문제풀이 강의를 원하는지, 혹은 내가 개념 강의를 원하는지가 1학년 때부터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의의 난이도별로도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떤 부분에 취약하고 어떤 부분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자녀가 있으시면요. EBS에는 서술형 대비 강의도 있어요. 서술형 대비 강의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서술형 대비 문제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런 거를 활용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커리큘럼도 나에게 맞게 할 수 있고요. 고3 친구들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개념 공부가 됐으니까 문제풀이 강의 좀 들어보자 라고 하면 문제풀이 강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EBS 콘텐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입시 정보인데요. EBS가 또 여러분에게 개념 강의, 문제풀이 강의 등등처럼 내용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 정보와 관련된 것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저 역시 EBS를 활용해요. 이곳에 가면은 제가 몰랐던 자료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거든요. 저도 실제 현직 교사인 저도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시 정보 같은 경우에 특히 오늘은 학생들보다 어머님들이 많이 와주셨는데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애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듣죠. 그리고 신기한 게 저도 자녀가 있는데요. 저희 딸이 6살인데 앞으로 점점 더 말을 안 듣겠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와서 늘 하시는 말씀이요. 선생님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얘가 엄마 말은 안 듣는데 선생님 말은 들어요. 이 말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집에 가셔가지고 야, 내가 오늘 입시 설명회 듣고 왔는데 앉아봐. 야, 이게 중요하고 너 지금 6월 모의고사 봐야 되는데 개념을 끝까지 해야 된대 라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알겠어요, 엄마. 그럼 들어가서 제가 지금부터 해볼게요 라고 안 하겠죠. 몰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러겠죠. 그래서 이 입시 설명회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의 텀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EBS 홈페이지에 올라와요. 이게 촬영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강의해 주실 강사 선생님의 자료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입시 설명회 탭에 들어가시면은 앞으로의 일정도 나와 있어요. 앞으로의 일정도 나와 있고 제가 말한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 야, 나 오늘 입시 설명회 보고 왔는데 야, 너도 하다가 한번 봐봐 라고 하시는 것도 오히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운명은요, 노력하는 사람에게 행운이라는 다리를 놓아준대요. 행운이라는 다리를 누구나 밟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행운은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수험 생활이 늘 꽃길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펜이 가는 곳에 컴퓨터용 사인펜이 가는 곳엔 늘 정답이 있기를 선생님이 항상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